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윤모 국장님이십니다. 성 국장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행정학 석사를 하신 다음에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행정고시를 갔다가 합격하셔서 산업기술정책과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전력산업팀장, 산업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주 제네바 유엔 사무처,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그다음에 현재는 그 중소기업청 경영판로 국장을 갖다가 역임하고 계시고 바로 직전에는 중견기업 정책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윤모 국장님은 이 산업경제에서 특히 그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이걸로 여기 앞에 가는 거죠? 이 포인팅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성윤모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의 산실인 우리 카이스트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공학 쪽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중소기업 아니면 저희 같이 이런 행정 쪽에 대해서는 얼마큼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원 제도와 정책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재 우리 상황과 또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중소기업 정책 또 중소기업 정책의 의미 이런 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산업부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청에 지난해부터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산업부의 선배들 과장국장 지금 차관 이렇게 되셨던 분들이 공교롭게 우리 이공계 전공하시면서 행정고시를 보시거나 아니면 특채를 하셔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산업부에 있을 때 이희범 지금 경총 회장도 하시고 산업부 장관도 하셨던 분 계신데 그분이 서울대 전자공학과죠. 전자공학과 해서 행정고시 12인가 수석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모셨던 분이 지금 이제 오영호 차관이라고 하신 분이 또 그분 서울대 화공과를 나오시고 또 행정고시도 수석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저처럼 경제학이나 이렇게 원래 행정하는 사람들이 수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 공학하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게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전에 또 제가 백만기 국장이라든지 또 우리 고종식 우리 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다 카이스트를 또 서울대 나오셔서 카이스트 나오셔서 또 공직에 들어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산업정책과 또 기술정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혁신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부가 생겨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를 제일 베스트로 꼽으라면 바로 대한민국에 카이스트를 만든 게 아니겠느냐. 아마 그때 우리의 그냥 교육법에 의한 그냥 대학교만 있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어떤 이 과학입국과 기술입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이 점점 더 커서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가주는 동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끔가다 오늘 이렇게 하면 창조경제 중소기업 현주소 정책 방향 굉장히 재미없는 제목들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도 있는데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생각들과 이런 걸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리차드 리스벳이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데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꼭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 있는 것 같아요. 정답 맞히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팬더곰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룹핑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뽑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학생. 답 없습니다. 아무거나 생각하는 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팬더 원숭이. 좋고요. 근데 다 고개 숙인데 이제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응? 우리 교수님, 바나나 원숭이요. 사실 답은 없는데요.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딱 재밌었는데, 우리 팬더곰하고 원숭이 한 이유가 뭐죠? 같은 동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바나나와 원숭이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리차드 리스펫이라는 사람이 서양식 사고 방식과 이 동양식 사고 방식의 차이점을 이 서베이를 통해서 증명을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 100명하고 또 일본, 한국,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 100명에게 이 질의를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서양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의 70% 이상, 거의 한 80% 가까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다 원숭이와 팬더곰을 선택을 했고, 우리 여기 동양에 있는 일본과 중국, 한국 사람들은 다 원숭이 바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어떤 인식의 차이일까? 사실은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과 뭘 볼 때 전체를 보아요. 일단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전체 중에 이 두 개가 관계가 제일 깊은 거죠. 바나나와 원숭이가 좋아하니까 그 관계를 찝어내는 데 익숙하고,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고 그 안에서 규칙과 룰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쉬운 거거든요. 두 개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렇게 찾아내서, 원래는 이제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인식체계 접근에서는 동양적 사고방식과 동양적 접근방식보다는 서양적 접근방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학문 세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차드 리스펫은 동양적 접근 방식과 서양적 접근 방식이 서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융화시켜 가면서 그 발전을 시켜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1시간 듣는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하는 또 이 공학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세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우리나라에 맨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우리 경제개발을 정부의 그 주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민주화가 이룩화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복잡해지면서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은 없어지고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면서 저희들 5년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 정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린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제 쪽의 화두였다면, 이번에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창조 경제, 이 창조라는 의미가 가장 큰 저희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화두가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우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과연 지금 왜 이렇게 20세기와 21세기 지금이 변화될까? 사실 20세기의 그 근대화 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갖고 온 이 경제적 부의 창출의 그 크기는 그 전에 한 1000년, 2000년의 어떤 생산량에서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오고 가난과 기아라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걸 해준 게 바로 이 근대화의 산업혁명인데, 바로 이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가 더 이상 21세기에 오면서 창조경제와 지식사회가 되면서 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뭐에 대한 도전이었느냐? 우리가 지금 20세기 산업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또 시장 중심의 사회가
왜 그런 그 어택을 받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도 잘 느끼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양극화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가 우리가 같이 살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려면, 건강해지려면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서로들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커갈 수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소득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큰 나라와 적은 나라의 격차가 커지고, 그 전에 비해서는 다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차 커지는 것이 더 이상의 이 어떤 사회적인 그 정당성과 아니면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선진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자동화와 물질 자동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인풋이 될 수 있는 노동력과 자본 이런 것이 다 풍부해지면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에서 과연 뭐를 찾아내야 되냐?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따가 뭐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됐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산업정책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우리 이제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경제를 지향할 때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보호합니다. 왜 중소기업을 보호하느냐? 시장에서 약자기 때문에 같이 커다란 대기업과 둘이 같이 놓고 경쟁을 시키면은 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표현할 때 보통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이 덩치가 우리 보통 그 권투 경기나 이런 것도 체급이 있어서 그 체급이 비슷한 애들끼리 싸워야지 이게 서로 기술과 노력한 만큼 이게 나는데, 뭐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같이 하면은 뭐 이게 싸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약하고 시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보호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아주 큰 대기업이죠. 아주 큰 대기업들은 뭐냐? 시장에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커서 공정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기들의 힘을 남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을 남용하지 않게끔 여기는 규제를 해줍니다. 걔네들한테 의무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제 경쟁을 해라. 라는 것이 사실 정책의 기본, 이 시장 정책과 산업 정책에 있어서 기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갖고 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중소기업 보호를 해서 66년부터 이런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보호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산업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 대기업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출현하면서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자기의 힘을 세게 할 때 경우에 그렇지 않게끔 이제 제어하는 어떤 이 독점규제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요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견기업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와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전 세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개념이 있고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중견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견기업이라는 것을 11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중견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우리를 돌이켜 봤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기업들, 최고의 잘 사는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삼성, 뭐 LG, 또 SK, 뭐 이런 여러 굴지의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나서 커온 기업들이에요. 근데 90년대, 8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창업을 해서 정말 그렇게 큰 기업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 미국에 있는 그 세계 지금 현재 글로벌 그 무시무시한 기업들은 사실 다 80년대 이후에 창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서 잘 성공한 그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갈 수 있는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지금 대기업 글로벌 기업은 잘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커가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네이버가 조금 컸죠. 그래도 거기가 이제 아직 그러나 글로벌 기업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 더 크게 잘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과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장 촉진적이 아닌가? 성장해서 성장하는 건 좋은 건데 어느 순간인가 성장이 과연 좋은 걸까? 기업들이 과연 우리 제도와 내용들은 과연 성장 촉진적으로 되어 있던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보면 사실 대기업에 대해서 아까 양극화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보면 그 아까 도구에 잠깐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한번 이 바뀌는 것이 그 우리 90년대 말에 온 우리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바뀌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그 탈바꿈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그 통계들을 조금 막 건너뛰어서 조금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제 쉽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의미죠. 그런 거를 잠깐 우리 통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 우리 9988이라는 말씀 가끔가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전체 사업자 숫자로 보면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이게 뭐 이게 다 일반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중소기업 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중소기업 수가 많으면은 뭐냐?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그 보면 그 소상공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외국 나가볼 기회가 요새 뭐 많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당이 많고 편하게 또 24시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3년 동안 살다 왔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새벽 5시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는. 샌드위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호텔이 아무리 일찍 열어봤자 6시 반, 6시 좀 주고 있으면 좀 빨리 하면 10분쯤에 먹을까요? 우리나라 5시에 다 가도 24시간 해장국 있고 다 먹거든요. 무지무지한 경쟁 속에 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그 자영업자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많고 이 전통시장도 굉장히 다른 데에서 많은 현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커야 될까? 이 중견기업 아까 처음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게 됐을까? 우리 여러분들 이미지상으로 보면 대기업 취직하기엔 좋은데 대기업 지금 자꾸 때려맞고 있잖아요. 대기업이 아까 왜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들어왔을까? 왜 우리가 여러분들 적합업종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무슨 그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은 이런 업종을 하지 말고 그 출점을 자제해라 그래서 무슨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이런 것들 출점 자제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파리바게트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자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정반합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이 2000년대 이후에 자기들의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힘을
너무 많이 쓰면서 그전에는 사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중소기업은 이 업종은 두부 같은 거 이런 건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0년대 중반에 없앱니다. 네? 그리고 단체 수익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제도든지 이게 이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듯이 그런 제도를 유지해 놓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혁신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사실 우리 두부도 풀무원이 생기고 아주 좋은 두부들이 막 생기는 건 뭐냐? 고위업종 이후에 거기서 혁신을 하면서 막 이 두부 품질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다른 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있던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자가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 풀을 뜯으면 토끼와 양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죽어도 고기를 먹고 살아야죠. 그 토끼들 먹는 풀을 먹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대기업들이나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두면 그거는 자기들이 자꾸 남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식의 그 무분별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런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대기업들의 그런 행동을 자제시키게 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고 튼튼한 경제 구조로 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커다란 이슈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하고 사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수출을 하고 수출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럼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국민들도 다 살기가 좋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 그 우수한 효과를 떨어지는 낙소 효과로 인해서 밑에서 잘 건강하게 좋은 그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계화가 진전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대기업은 잘 되고 수출은 잘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양극화되고 거기에 1차 협력업체가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삼성의 휴대폰 만드는 공장은 이제 중국, 베트남에 있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거 만드는 공장들은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영위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나라의 GNP가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대기업이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건 바로 그 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이 될 경우에 중소 중견기업이 바로 성장하고 클 때에 그 안에 가치 있는 종사자들이 더 클 수 있고 성장한다. 대기업이 주는 것보다 훨씬 고용 효과가 크고 복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근데 특히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유럽의 사례 중에서 독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일본이 불황을 20년을 견디는 것을 보고 그래도 중소중견기업이 큰 나라가 강하구나. 아까 이따가 중소중견기업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독일이 가장 중소중견기업이 강한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또 수출 위주로 제조업 위주로 저희와 수출 위주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맞던데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기업 위주였고 중소기업입니다. 거기 독일은 중소중견기업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잘 되려면 중소중견기업이 주도가 되는 이 아까처럼 개수만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가가치 측면에서 수출의 측면에 있어서 대기업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산업구조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소를 할 수 있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중견기업이라는 그 내용에서 법적인 개념을 제일 먼저 넣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이제 경제민주화 그 현대법에서 중견기업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그 근거를 하나 마련을 해요.
왜 프랑스가 중견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상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냐면 사실은 여러분 유럽 대륙의 맹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어떻게 보면 뭐 영국은 사실은 섬나라고요. 유럽의 가장 비옥한 곳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제일 그 권력과 힘을 누렸던 나라가 프랑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가서 영어 쓰면 통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 문화와 자기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이끌었다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2007년 특히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그때 이후에 프랑스가 확 떨어졌는데 자기들이 좀 우습게 하는 이 독일,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스하고 독일은 무지 많이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독일이 튼튼한 거야. 왜 독일이 튼튼한가를 봤더니 정말로 자기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는 이 공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대기업이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봤더니 이 프랑스 바로 중소중견기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견기업에 관한 그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근데 그런 반성이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거는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2011년에 산업발전법에 처음 그 규정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중견기업 국장을 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라는 그 독립법을 만든 거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을 만들 때 뭐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데서 무슨 세계에 없는 거를 뭐 이런 걸 왜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세계에 없는 거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아까 우리 퍼스트 러너 우리가 이제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경제 구조상 정말로 이제 중견기업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우리 대기업은 규제한다면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바로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로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중견기업 정책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정책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요새 들으시는 얘기지만 성장사다리, 희망의 성장사다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 범위 안에서 안주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 1인이나 2인 기업에서 작은 기업이 창업을 한 후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소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되고 그것이 중견기업이 되고 나중에 글로벌 기업이 되는 이런 식의 경제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중소중견기업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개수는 한 0.05%를 차지하는데 그 어떤 이 고용회사에서는 11%를 차지하고요. 매출에서는 16%, 고용회사는 20%를 차지하는 개수에 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념상으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받치기에는 조금 약하다. 우리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끌어가기에 아까 낙수 효과도 안 나타나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우리와 함께 가는 도덕적 어떤 정당성도 좀 약하다. 자, 이제 우리가 중소중견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성장 가능성을 성장하도록 유지해 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 그 중소기업 정책 방향,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정책은 이게 심플한데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 필요한 기술과 인력과 판로와 금융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성장사다리를 마련해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벤처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새롭게 창업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업 정신이 조금 약해요. 예? 그 대기업이나 뭐 이 공무원이나 이런 큰 기업의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우리가 잘하는데 창업에서 자기가 새롭게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커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작은 그냥 일반적인 아까 이런 또 음식점 만들고 뭐 소상공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우리 창업 벤처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우리 성장 동력화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커다란 그 몫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의 활동 활력 회복. 아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아니면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상공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따뜻한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에 따뜻한 가슴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정책이든지 보면 그랬을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을 길르게 하는 어려움 따뜻한 머리로 접근하는 정책이라면 이 소상공인 활력 회복하기 위한 우리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좀 가슴이 앞서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그래서 우리 사실 여러분들 뭐 전통시장 많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 전통시장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전통시장이 아까 내가 전통시장 아까 사업 개체수를 만들어놨는데 전통시장을 정말 어떻게 만들면 이 대형마트 여러분이 가면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SSM 하는 우리 작은 그 체인들 집 앞에 있는 뭐 CNU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정책은 어떤 이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용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장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복지 정책처럼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 전통시장이 백화점을 이기는 정책, 뭐 대형마트를 이기는 정책이 될 수 없죠. 여기는 자기들이 적정 수준을 장기적인 수준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소상공인 이 정책은 뭐냐? 소상공인의 개수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복지를 높이고 이런 정책이 아니고 질 좋은 상공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회복시켜주는 정책. 우리 전통시장 정책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많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죠. 전통시장에 이렇게 뭐 우산 이렇게 이거 비 오면 이런 것도 생겼고 또 이제 파킹장도 좀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해외여행 여기 이제 뭐 배낭여행 같은 거 가면 다들 가 있지만 우리도 해외여행 배낭여행 가면 거기 뭡니까 거기에 있는 이마트나 거기 백화점 물론 뭐 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거기 전통시장 가는 거 굉장히 재밌어하고 우리도 즐겨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통시장에 달아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형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형 관광시장이라든지 아니면 ICT를 또 접목해서 그 안에서 또 직배송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전통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전통시장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형마트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대형마트와 이거는 백화점이라는 거 대형마트라는 거는 유통에 있어서는 혁신입니다. 옛날에 이 전통시장 시장이라는 거는 엄마들이 그냥 가는 거였어요. 네? 그 남자들이 가족들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대형마트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안에 음식점과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사실은 가족끼리 주말에 주중에 같이 가서 쇼핑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사실 유통에서 혁신이었고 그렇게 굉장한 하나의 새로운 업태였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도 그와 함께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우리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자생력을 확보해 주지만 그 안에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들의 강점을 찾아가는 전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슴과 이 머리로 하는 정책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벤처 창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처럼 우리 공직으로 와서 좀 또 기여해 주시는 분도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 나가는 또 우리 한국의 페이스북을 만든 우리의 나름대로의 페이스북과 같은 구글과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이 자산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되냐? 첫째, 사실 저희들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창업했을 때 지금 우리는 대개 금융권에서 돈을 꿔줬어요.
금융권에 돈을 꿔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담보도 있었고요. 담보 보증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아이템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 자기한테 빚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창업에서 성공할 때까지 몇 번 정도의 실패를 하는 한 2.7회 정도 실패한다는 평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첫 번에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 대개 창업을 하면서 돈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자기가. 그리고 보증하고 자기 그 담보 잡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는 있는데 과연 이 시스템상으로 그 한 번 정도 실패하고 나면 다시 두 번째 재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창업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겠다. 자, 첫 단계. 내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투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엔젤 투자라는 건 뭐냐? 창업한 지 1년에서 3년이 안 되는 것들. 이건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돈을 넣으면 굉장히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를 여기는 뻥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제대로 우리나라는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발표한 창업 생태계 자금 선순환 구조에서는 바로 창업 초기 단계에는 이런 엔젤 투자들이 활발했건 초기 단계에 창업한 기업에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그 소득 공제라든지 또 투자 대상도 더 많이 늘려주고 우리 또 투자자도 양성하고 모태조합에서 이 초기 단계의 좋은 기업에 대해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 과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좀 커도 보통 이렇게 기술자들은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와 경영자 둘이 다른 사람이 서로 합작을 합니다.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영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가 있으면 과연 그걸 갖고 있는 투자를 자금을 끌어오고 또 경영을 하고 장기 예측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자가 갖고 있는 이 혁신 능력과 또 다른 하나의 혁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소치도 우리 아까 창업에 성공해서 한 1년, 2년 해서 한 10배 정도 컸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초창기에 그 회사에. 그랬는데 이게 다시 우리나라는 그 자금을 회수하려면 IPO라고 해서 우리 코스닥을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해야 되는데 보통 상장하기 한 10년 정도는 돼야 그런 상장 요건이 돼요. 그럼 10년 동안 도대체 거기서 수익을 받아갖고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냐? 한 3년, 5년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냐? 중간 투자 회사 시장, M&A. 이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같은 기업끼리 저거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M&A를 할 수 있도록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M&A가 막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걸로 돼 있으나 M&A는 사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의 스위스의 100년 이상 된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때 딱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00년 이상 돼서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된 나라. 첫 번째가 뭐냐면 R&D 수출을 통해서 자기 혁신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든지 M&A를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인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걸 찾아봤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창업을 활발히 하려면 자기가 한 10배 정도 튀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M&A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M&A가 안 되느냐? 사실 M&A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M&A 하는 가장 큰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이 M&A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 작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그 조그마한 회사에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회사를 살면 말하자면 한 50억 원, 100억 원은 줘야 된다고 보잔 말이에요. 한 50억 원은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뽑아오면 너무 쉽게 뽑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실 인력 스카우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뽑아오고 아니면 살짝 대기업이 납품받다가 기술 좀 잠깐 갖고 와봐 이러고 쓱 하면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M&A 안 해도 자기가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M&A가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사실 세제사랑이나 여러 가지 또 투자 여러 가지 이런 대상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기업이 막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 환경 쪽에서 측면에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이런 제도상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M&A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또 파는 기업과 받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이 자기가 M&A에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으면 무조건 세금부터 내라는데 같이 그 돈 갖고 다른 기업을 투자를 하면 그는 그 투자된 금액이 실현될 때 과세하도록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자기가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려 하는 계속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그런 것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죠. 그래야지 성장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투자한 다음에 수익이 생기게끔 한 번에서 상장 IPO까지 상장하는 건 사실 뭐 10개 기업에서 1개 기업도 사실 IPO 상장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중간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3년, 4년, 5년 정도 돼서 커지면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에게 뭐 10배, 20배, 30배 정도로 주고 팔고 M&A가 활발히 되면서 또 그 사람은 다른 걸 또 하게 되면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식의 그 시장을 갖고 있고요. 대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창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상상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제도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제도는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 지향점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만 열심히 시켜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실패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에 도대체 다시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할 수 있게끔 재도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이 또 우리들이 이번에 왜냐면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창업자 연재보증을 좀 없애자. 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의 실패에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뭐냐면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막 해가는 데는 지원제도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100을 하다가 어려워져 갖고 딱 좁혀서 한 30 정도 이렇게 슬림화해서 하려고 할 때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그 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슬림화 시킬 때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자세하게 어떤 그래서 실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빨리 자기가 만약에 파산해서 나간다면 빨리 파산을 가서 다음에 다시 재도전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퇴출도 좀 쉽게 해주고 재도전할 때는 다시 사람들을 좀 연계해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새 파트에서 지난해 10월에 재도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사실 이 연대보증 이 제도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 제3자 연대보증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클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절대로 난 보증해 주지 말라. 그러다가는 집안 망한다. 이런 말씀 이제 요새 젊은이들 말씀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이제 은행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은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은행권에 돈 빌리는데 보증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금융이 자기가 판단해서 얘는 성공하려다 해서 자기가 책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금융권들이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고 장사하는 거죠. 자기는 뭐 얘 사업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 뭐 보증을 딱 잡아놓고 있으니까 실패하면 얘 거 내가 가지면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3자 연대보증 원래 폐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창업했는데 대표이사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회사에 이 대표이사를 보증을 세웁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냐 회사는 망해도 뭐 부자는 뭐 3대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망해갖고 이제 자기가 정말 올인해야 되는데 망해도 나는 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저희들은 이제는 사실 이게 뭐 옛날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이 특히 창업한 사람들한테는 창업 초기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그래서 우리 이 카이스트 이 똑똑한 우리 학생들이 만약 창업할 때
내가 다 쫄딱 망할 수 있다면 누가 하겠어요. 두 번, 세 번 같이 트라이어 나는 머리만 있으면 되고 돈은 아까처럼 엔젤 투자 이런 데서 좀 받아오고 한 번 해서 좀 실패하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한 번 더 도전하고 성공 확률 더 높여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대표이사 등 현재 이 대표이사도 면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일반 금융권 아니고 이제 정책금융기관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결과를 봐서 이거를 일반 은행권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 이제 제도전학에서 이제 뭐 아까 그 워크아웃 되기 제일 전에 아까 보통 이제 구조 어려워지면 그 전에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만 할 때 지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 개선 아까 30%로 쭉 줄이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아니면 아예 야 넌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접어라. 빨리 접고 왜냐면 제도전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빨리 접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도 이거 한 번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사업 정리도 도와주는 어떤 이런 자금을 제가 갖고 있고요. 재기교육을 해서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죽도에 무슨 재기교육 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개인이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달 정도 입소를 하는데 거기 입소하게 되면 그 자기 직계 좀비 속이 죽거나 죽지 않으면 그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공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훈련을 보니까 조금 심하긴 해요. 뭐 관 속에 들어가는 훈련, 뭐 부리를 걷는 훈련,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바꾸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기제도전 저 캠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너 왜 실패했느냐? 내 잘못이다. 라는 결론을 그 사람들은 한 달간 훈련에 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게 자기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왜 실패했냐? 자금이 부족해서. 난 다 있었는데 제가 안 도와줘서 다 남의 탓만 한다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그걸 깨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그 자기의 어떤 성찰과 자기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지식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R&D 관련된 그 사업화 지원에서 거기 새로운 투용자 지원과 관련돼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 벤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정말 이 연대보증도 면제가 되고 창업도 투자가 위주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식도 정말 대기업에 이렇게 가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의 커다란 기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우리 제도를 만들 테니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견기업 바로 이게 이제 성장의 개념으로 저희가 성장 촉진적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독일의 어떤 여러분들 히든 챔피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왜 우리가 이런 식의 했느냐? 그전에는 지금 현재 지원 제도는 뭐냐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갖고 지원해요. 그리고 중소기업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77개의 정부 지원이 배제 또는 축소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 지원 절벽 규제 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중소기업 성장해갖고 딱 됐는데 중소기업 딱 벗어나고 나니 여태까지 지원받던 게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새롭게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들만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소기업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자르는 거야. 그래서 큰 회사가 하나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회사를 잘라서 조그만한 회사 2개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 지원제를 또 받고 이건 사실 뭐냐면 회사의 조직이라는 거는 가장 이 자기 회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 가장 그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으로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회사를 내놓는다. 이건 완전히 정부의 폴트라는 거죠.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식의 저희들이 이제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77개 정부 지원 배제 축소하고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 여태까지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현재 정의가 뭐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80억이고 그리고 인력이 300인 미만 일 경우입니다. 그다음 이게 제조업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제도 이게 뭐냐면 바로 인풋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운영,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풋이 뭐가 필요하죠? 인력과 자본과
뭐 토지, 뭐 이런 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투입 요소가 되는 자본과 인력에 대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300명에서 301명 되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부터는 고용을 안 해. 아니면 자기들이 빠르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용을 촉진해야 되는데 이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년 이후 창업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이제 89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아까처럼 분할이라든지 어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하게 되면 5개밖에 현재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500원 이상 중소제조업체가 성장이 현재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중기업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높아지는 게 뭐냐? 넘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6년에서 11년간 연평균 한 73개의 기업이 이인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변경해갖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막 자꾸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각 이런 어떤 매출액대별로 이런 매출이나 고용이나 수출, R&D 지역도의 어떤 차이점들을 갖고 오고 애로점들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판로나 고용, R&D 수출이 이 뚝 떨어지는 지원 절벽, 이런 칸막이식,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중견기업 이거를 깨자. 그래서 저희들이 중견기업 성장 정책은 뭘로 갖고 있느냐면 이게 판로, 고용, R&D, 수출 이런 것을 단계마다 중소중견이 아니라 한 매출액 2천억 정도에는 판로 지원 정책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은 고용에 관련된 정책이 한 3천억, 매출액이 한 3천억 되면 고용 지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R&D 한 5천억, 수출 한 6천억, 1조 이렇게 가면 내가 한 2천억 되면 이제는 판로 지원이 없어지는구나. 그래, 판로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지. 한 3천억, 이제 고용 지원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자기가 크면서 이런 샥을 자기가 이제 극복해가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한 번에 쿡 떨어지니까 아무도 이 부담이 너무 크게 되고 자기들이 관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서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적으로 바꿔서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중견기업 정책의 아주 큰 그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내용상 우리는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있는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고 해외로 나가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 중견기업 정책의 가장 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번에 아까 마침에 2천억 정도의 안전적 판로를 위한 지원들, 인력 확보에 위한 지원들, 성장에서는 R&D 세액공제, 그래서 이번에 다 바꾸지는 못했으려도 지난번에 이제 제도를 아예 중소중견기업에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제도를 계속 바꿔서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걸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기업부설연구소, 그 전에 이게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엉뚱했냐면, 여러분 기업부설연구소는 관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중소기업이면 뭐냐면 3명 내지 5명이 R&D 인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연구 인력은 뭐냐면 학사 이상 기능 인력도 연구 인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R&D 인력이 10명이 돼야 되고 석사 이상의 인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아까 300명, 301명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만약에 5명이었다면 5명을 더 고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태까지 5명이 인정이 안 돼. 만약에 자기가 중소기업에서 보고했던 인력이 석사 이상의 인력이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학사 수준의 인력이었다면 이 대기업이 되면서 갑자기 10명을 다 석사로 넣어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해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명으로 하자. 그리고 기존의 요 5명, 3명이었으면 3명, 기존에 너희들이 연구 인력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인정을 하고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고용에 대해서만 요 요건인 석사학위 이상증을 인정을 하자. 이제 이렇게 찾아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제도로 이제 저희들이 중견기업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성장 촉진적으로 이제 바꿔나간다는 거죠. 아까처럼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지원을 이렇게 절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리고, R&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절벽이 아닌 스무스한 라인으로 가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소기업의 범위였어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으로 근로자 또는 자본금 이 수준으로 우리가 그 중소기업을 정의했는데 이제 중소기업 정의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바꿨어요. 아웃풋 결과로 바꾼 겁니다. 2015년부터 현재 이 내용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뭐냐? 이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은 이제 5개로 이렇게 나눠서 각 업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으로 나눴어요.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인력은 뭐 1,000명 고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매출액이 400억을 이 분야에서는 음식 숙박업에서 400억 넘어갈 경우 이거 매출액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1,500억일 경우 이 전기장비나 1차 금속 재고 있고 1,500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가는. 아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팔로나 또 R&D나 또 매출액 대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에서 중견기업 되면 팔로 지원 2,000억까지는 받고 3,000억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인력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자율성이 이제 커가지면서 이 커가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식의 그 지원 제도로 저희들이 이 중소기업 정책을 이제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이 사실은 그전에는 중소기업은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준다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거에 보호하는 거에 치우쳤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과 창업 정책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라고 그 성장한 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이 돼서 글로벌 기업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성장 촉진형으로 저희들이 바꾸자는 것이요. 그래서 60년대, 50년대 창업을 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우리 삼성과 대우는 아니다. 삼성, 뭐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식의 우리 글로벌 기업을 넣듯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10년, 20년 내에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형으로 바꿔가보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중소, 중견기업 쪽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한 파트고요. 또 아까 했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바꾸는 여러분들 뭐 경제 민주화, 뭐 산불 뭐 이런 얘기 또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바꿔가는 또 정책이 또 한편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힘을 키우고 커서 남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또 한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기본적으로 성장 촉진형 쪽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이 21세기 지식 기반형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인 양극화의 해결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그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이 허리가 되고 밑받침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창업해서 성장하는 지원제도,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정책 방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